중국 정부에서 무비자까지 열어줬는데 왜 한국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등을 돌리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것들.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서히 밝혀지는 중국 무비자의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후이왕입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15년째 국제관광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 정부와 손잡고 해외 관광객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전략을 짜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습니다. 상하이 푸둥 지역에 있는 고급 사무실에서 직원 수십 명을 이끌며 전 세계로 중국 관광을 적극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 그리고 미국과 유럽까지 총망라하여 중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그에 걸맞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예전처럼 해외 자본과 기업들이 머물려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정부는 대형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였죠.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동반자이며 파트너이니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국과 먼저 돈독한 관계를 맺겠다는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을 대거 중국으로 끌어들일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무비자 정책이 공식화되고 나서 저는 상하이의 거대한 홍보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여행으로 경험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상하이 시내 곳곳에서 슈퍼카 행렬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에 오면 길거리에 줄지어 선 비싼 스포츠카와 고급차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꼭대기가 뚫린 건물 옥상에서 파티를 열고 값비싼 보석과 명품을 전시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부유하고 거대하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자는 의도였습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니 저는 예산을 빵빵하게 지원받았습니다. 기획안만 통과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상하이 유명 관광지인 와이탄 주변과 우캉루 인근 도로에 슈퍼카 수십 대를 도열시키고 소셜미디어 계정 수백 개를 동원해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호화 광경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분명히 환호하며 역시 대륙은 다르다고 열광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작은 나라에서 살아서인지 언제나 우리를 부러워할 거라 믿었거든요. 특히 저처럼 자국을 사랑하고 중국이 모든 문화를 창시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한국은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자잘한 존재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오면 고개를 숙이고 부러워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비자 시행 후 초창기에 잠깐 한국인들이 늘었다고 하더니 이내 증가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홍보가 아직 덜 됐나 싶어서 상하이시 당국과 협력해 밤낮 없이 매체 광고와 온라인 캠페인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정작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한국인들 상당수가 중국에 오려 하지 않는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도 중국 패키지 예약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비자 시행 이후 들어온 한국 관광객들 중 일부가 상하이 시내 거리에서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다니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중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의 얼굴을 멋대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배우들에 비하면 한국인은 별로다 같은 악담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사진들을 봤는데 한국인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중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통쾌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한류 문화에 휩쓸리듯 소비했던 과거가 싫었기에 이렇게라도 우리 중국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기피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 언론에서 특이한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친구이자 동반자라는 한국과 해양 경계를 맞대고 있는 서해바다
어딘가에 불법 구조물을 또다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중국은 여기저기에 인공섬을 만들고 해상 자원에 욕심을 부려온 역사가 있습니다.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게 시작됐다더군요. 한국 쪽에서도 여러 번 항의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어찌 된 영문인지 한국 정부가 뚜렷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한국은 무비자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이 한국 내에서 확산했습니다. 자연스레 중국을 향한 반감도 높아졌고 이 소식이 외국 언론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중국이 또 분쟁을 야기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이 아예 중국행을 기피하려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운 나라인데 저렇게 다 퍼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무비자까지 풀어서 한국인들의 관광을 유도해 주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안 오는 한국인들이야말로 배은망덕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한국인들은 결국 마음이 좁아서 못 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 1등 국가인데 그들이 이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들만 손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인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중국에 안 오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시아 각지, 유럽, 미국 등에서 중국 관광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 거죠. 제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몇몇 해외 여행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전만큼 중국이 매력적이라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여행객들은 중국에서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고 해외 신용카드도 잘 안 받아주는 곳이 많고 구글 같은 서비스도 차단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이나 일본으로 간다라고 대답했지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무엇이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를 베끼고 한복도 중국 것이라 우기면서 갈등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관광객들이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훨씬 자유롭고 K 콘텐츠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들도 즐길 수 있으며 치안이 좋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저는 혐오감이 치솟았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도 훨씬 많다는 걸 모르다니 역시나 외국인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해외 파트너 중 하나가 보내온 통계표를 보니 코로나 이전 대비해 겨우 60% 정도의 관광객만이 중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공들여 유치하려던 미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나 여러 경제 매체에서도 중국이 외국인을 끌어들이려고 무비자 같은 특단 조치를 내렸지만 그 이미지가 이미 폐쇄적이며 부정적으로 굳어져 홍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해외 매체에 언론 플레이를 해보자고 정부 측에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문화유산도 풍부하니 한국보다 훨씬 다채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와 현지 신문들에 이런 내용의 기획기사가 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자 면제까지 해주었으니 한국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도 써달라고 요청했고요. 하지만 그 기사들이 해외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되려 역풍이 일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 착각하는구나. 중국은 친절한 척하면서 뒤로는 서해바다 영유권을 슬쩍 주장한다 같은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저는 회사 이메일로 직접 항해 메일까지 받았습니다. 중국은 위선적이라거나 여행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중국이 원래 우월하니까 그 우월함을 보여주려 했을 뿐인데 왜 외국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상황이 꼬여가는 와중에 한국의 소식 하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작은 한국 기업의 이야기가 외신과 한국 매체에서 동시에 화제였습니다. 한국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 출신 노인을 비롯해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과 지원을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소규모 업체인데 국내외 참전 용사들이 있으면 병원을 빌려 의료 지원을 해주고 생활이 막막한 노인들에게 식비를 후원하는 등 온갖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참전 용사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후원금을 건네며 심지어 해외 참전국까지 찾아가 지원을 펼친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돈도 안 되는 일을 굳이 하는 걸까? 제 중국식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것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가 수익금을 그들을 위해 쓴다니 말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에선 보통 공산당 차원에서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지원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업이라면 이윤이 곧 생명인데 저 한국 기업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허비하고도 망하지 않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소식이 외국 언론에도 실리면서 한국은 이렇게 따뜻한 기업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영웅들에게 보은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뉴스 속 외국인 인터뷰에는 자신들을 지킨 참전 용사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전하며 이를 실천하는 한국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못마땅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숱한 전쟁에 승리를 거뒀고 우리 용사들은 훨씬 많습니다. 중국은 늘 강대국이었고 주변국이 중국을 모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한국에 대해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제가 흥분하여 주한 중국 대사관 사람들과 연락을 시도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더욱 황당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K문화 콘텐츠를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 중인데 그 문화적 배경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들의 특유의 결속력과 상호 배려라는 평가가 있다. 참전 용사 지원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라는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중국도 그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따위를 뭘 배우느냐?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과 역사, 뛰어난 업적을 자랑해왔는데 지금 와서 한국의 방식을 따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중국 내에서도 내부 부정부패와 눈치보기 관행 때문에 참전 용사나 가난한 노인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 외신에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위대함을 계속 홍보해왔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말뿐인 보여주기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 못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굳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근본적으로 중국이 최고고 한국은 모두 중국을 흉내내거나 뒤따라오는 나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몇 달 후 무비자 시행의 효과가 생각만큼 나지 않는다는 최종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사람들 중에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여행객들이 한국을 더 선호한다는 통계가 큼직하게 보이더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일본인들 중에도 과거에는 사업이나 여행 목적으로 상하이에 많이 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관광객 전반이 대안으로 중국보다 한국을 택한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는 분석 결과가 잇따랐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확인한 직후 다시 한번 대규모 마케팅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그리고 지방정부 홍보 담당자, 관영 매체 기자들까지 모셔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왜 중국이 전 세계 중심이라는 점을 더욱 강력하게 홍보하지 않는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문화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해도 우리의 위용에 비할 바가 없다. 전방위 공격적으로 뉴스나 SNS를 장악해라. 중국 상하이의 하늘 높이 솟은 빌딩 숲, 베이징의 자금성, 우리만의 찬란한 역사와 부유함을 내세우면 사람들은 결국 중국으로 올 것이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저와 단둘이 남은 베이징 파견 직원이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국장님, 사람들이 중국을 안 찾는 이유는 단순히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침해, 여권 압수, 신용카드 사용 제약, 검색 엔진 차단, 정부 검열 등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넘쳐납니다. 아무리 슈퍼카를 보여줘도
그들에게 중국은 점점 무서운 나라로 인식되는 듯합니다. 또한 서해 분쟁이나 남중국해 분쟁 같은 외교 문제도 거론되고 당국이 관광객을 우대한다는 분위기는 사실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직원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직원도 한국에서 몇 년 살다 왔다고 하길래 슬슬 배신감이 들 정도였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중국은 세계를 이끌 수밖에 없는 문명국이다. 한국은 단지 미국과 손잡고 커진 국가일 뿐이다. 중국이 베풀어주지 않으면 한국은 무비자로 들어올 꿈도 못 꾼다. 해외 여행객들이 일시적으로 한국에 간다 해도 결국 중화의 찬란함을 보면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외신 기사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행객 상당수가 아시아를 여행할 때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중국을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해외 인터넷 서비스 차단과 언어 장벽을 꼽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치안이 안정적이고 대부분 스마트폰 결제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한국이야말로 신용카드 왕국이라는 평판도 있었다는 겁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단체 관광객이든 자유여행객이든 무난하게 결제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한국으로 가자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더군요. 저는 이게 뭐 그리 대단하냐 싶었지만 해외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소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니 이해가 안 되면서도 짜증이 났습니다. 상하이 명물이라 자랑하던 우캉루 슈퍼카 전시도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갔고 오히려 그 옆을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의 이런 군중 동원식 이벤트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일상은 어떠한지 궁금했는데 전부 짜인 각본 같아 흥미가 떨어진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몰래 촬영하고 외모 품평이나 하면서 조롱한다는데 그런 곳에 굳이 가고 싶지 않다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언론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과 일부 지방정부 관리들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중이며 무비자 정책도 사실상 중국의 선심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관리 이름과 발언도 적혀 있었고 그 발언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한국인들의 반감을 극도로 높였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당연히 한국인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우연히 또 하나의 한국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그 작은 기업이 이번에는 한국의 고령, 참전 용사들이 사는 마을에 찾아가 집수리를 직접 해주고 식사 자리까지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참전국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 내부만 둘러봐도 돌봐야 할 노인이 많으니 이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사진을 보니 몇몇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고 외국 기자들도 현장에 와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라면 전혀 돈이 안 되는 저런 치적을 왜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결국 그 선행이 또 해외 언론에 실려 한국은 전쟁 영웅들을 잘 대우하며 역사적 의미를 중시한다 같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노인 복지는 형편없다라는 식의 비교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더 격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제게도 들어왔습니다. K 콘텐츠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더군요. 원래 중국 작품들이야말로 동양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한국 드라마나 예능이 훨씬 자주 소비된다는 말에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길거리에는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반면 중국은 코로나 이전보다 한참 모자란 관광객만 들락날락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해외 언론과 한국인들의 억지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호통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무비자라는 특혜까지 줬는데 왜 저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 자국 영웅들에게 보여주는 관심을 과시하면서 세계의 동정심까지 끌어내는 간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은 분명 우리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 콘텐츠니 뭐니 다 중국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겨우 성장한 것 아니겠나. 직원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진 건 제 회사가 상하이시와 협력해 슈퍼카 이벤트를 주도했다는 기사가 나가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민망하지 않나, 또다시 조작 이미지로 외국인들 속이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글을 많이 올렸고 거기에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극도로 상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이를 홍보하는 게 저의 사명이자 직업이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걸 가짜 이미지로 본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한국을 친구이자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왜 서해바다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느냐, 무비자 정책은 결국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 같은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를 본따 만들어진 나라다. 한국은 중국의 작은 형제격 국가다. 무비자는 대국다운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저를 직접 찾아온 어느 외국 기자가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묻더군요. 중국이 한국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서해바다 인공섬이나 구조물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한국인 관광객을 상하이로 부르면서 왜 거리에서 몰래 촬영하고 비방하는 분위기가 방치되고 있나요? 이것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제 안의 자존심과 애국심이 발동해버렸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과도하게 민감한 것이다. 원래 중국에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개념이 좀 달리 존재하며 서해바다 문제는 엄연히 중국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한국이 스스로 중국의 영토 문제를 간섭할 권리는 없다. 또 한국인들은 어차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자기들 외모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기분이 나쁜 것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기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제 발언을 녹음한 뒤 그대로 기사에 써버렸습니다. 상하이 관광 관련 고위 관계자 한국인은 스스로를 잘났다고 착각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가자 한국인들은 격분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네티즌들도 한술 더 떠서 중국은 여전히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그저 아시아의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라며 비판했습니다. 그 여파로 저의 회사 이메일과 사무실 전화에는 항의가 빗발쳤고 상하이시 정부에서도 정도의 차원이 심각하다며 곤란해하는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건 한국과 서양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으뜸이었습니다. 후진국이던 한국이 갑자기 반도체나 K 콘텐츠로 성공했다고 해서 중국을 넘볼 수는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무비자가 시작됐으니 우리 중국이 얼마나 한국에게 호의를 베푸는지를 세상이 알아야 한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외 매체에서는 중국 무비자 역효과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동반자라고 부르며 무비자까지 시행했지만 정작 관광객 증가는 예상보다 부진하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하다. 서해바다 분쟁도 계속되고 지방정부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실질적 매력이 없는 관광 상품만 넘쳐난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나온 인터뷰 영상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국 스키 리조트에서 만난 싱가포르인 여행객 난시라는 사람이 말하길 중국 대신 한국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다. 언어가 통하고 인터넷 서비스도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중국이 무비자를 준다고 해도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오히려 한국이 낫다고 생각했다.
자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솔직히 밝히더군요. 제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하이에 오면 초고층 빌딩 숲과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쇼핑몰 등을 누릴 수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 난시라는 사람은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함, 그리고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였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직후 한국의 어느 뉴스에서 말하길 한국이 중국보다 막대한 자본과 자원은 부족해도 관광객들이 원하는 편의 시설과 안전 그리고 친절함을 갖추고 있다. 해외 SNS 환경에 적합한 자유로운 분위기도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중국은 한국을 동반자라고 말로만 외칠 뿐 실제로는 서해 영유권을 침범하고 해외 관광객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본다. 슈퍼카나 호화 이벤트를 열어도 결국 진정한 매력과 환대가 없으면 사람들은 등을 돌린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졌지만 그 환대라는 게 사람들의 관광 심리에 중요하다는 걸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의 결정적 굴욕은 미국의 한 여행 전문 매체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을 때 벌어졌습니다. 제 회사가 상하이의 대표적인 관광 마케팅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그 매체는 제가 무비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중국 관광의 장점이 무엇인지 묻고자 했습니다. 저는 중국이야말로 고대부터 위대한 문명국이고 한국은 늘 우리에게 배워왔으니 결국 관광객들도 우리의 웅장함에 빠질 것이다라고 거창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시적으로 한국이 외국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건 한류나 글로벌 인터넷 환경 같은 하찮은 이유 때문이며 우리 중국이 원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어진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정말 개방적이고 세계의 관광객을 환영한다면 SNS 차단이나 검열, 서해 영유권 분쟁 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한국은 동반자이며 친구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무비자를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뒤 다른 나라에는 대체로 인색한 비자 정책을 유지하는 모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것이 결국 중국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요. 저는 다소 흥분해. 그건 전부 중국의 사정이다. 외국인이 함부로 나서서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본떠 만들어진 국가이다. 우리가 조금만 흔들면 한국은 금방 망한다. 지금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은 결국 중국이 한류 시장을 초창기에 묵인해준 덕이 크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자는 곧장 표정을 굳히더니 이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중국 관광 마케팅 책임자 한국은 중국을 따라 만든 나라 망언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런 사람이 중국 무비자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유럽인들이 이 기사를 읽고 비웃더군요. 역시 중국은 달라질 기색이 전혀 없다면서요. 저는 분하다 못해 몸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발언을 했느냐, 오히려 관광객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중국은 최고다. 중국은 원래 세계의 중심이었다. 한국은 전부 중국 문화를 베껴서 밥 벌어먹고 있을 뿐이다. 지금 잠깐 반짝하는 것 가지고 우쭐대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비자 시행 후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중국 관광객 유치율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하락세라는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해외 언론은 아예 중국 무비자 정책은 자기 모순과 폐쇄성, 그리고 주변국을 깔보는 태도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중국이야말로 주변국 문화를 훔쳐갔고 지금도 분쟁을 야기하며 오만하게 굴고 있다라는 비판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제가 기획했던 슈퍼카 이벤트는 불필요한 낭비라며 결국 상하이에서 예산을 회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잘못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잠깐 눈이 가려져 한국을 칭찬하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외국인들이 SNS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는 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겠죠. 중국은 어차피 변치 않는 대국이고 한국은 당장 반도체나 K 콘텐츠가 망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링링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과 연계된 동아리 활동을 오래 해왔으며 그 동아리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탐방하며 역사적 유적지를 직접 확인하고 각 문화권의 시각을 배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다른 지역을 탐방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남해라는 곳으로 가보자는 이야기가 동아리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남해인가 의아했지만 선배들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그 목적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사실은 중국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학설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를 무조건 자기네 인물로만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직접 남해로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이야말로 중국의 뿌리를 둔 인물이라는 주장을 당당히 펼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이란 사람이 한국 쪽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중국 혈통이라는 증거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선배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 고대 서적이나 여러 문헌에 따르면 성씨가 이씨인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본래 중국에서 건너간 집안이니 분명 이순신도 그 계보를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사료를 한번 보고 싶었지만 선배들은 오래된 문헌 조각 중에 이씨 가문이 중국 대륙과 관련이 있다는 몇 마디 문장을 발견했으니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이순신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장군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에서 기원을 둔 무장이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도 그가 보여준 우수한 해전 전술은 중국 고대 병서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선배들이 내세운 자료라곤 겨우 중국 어느 사서의 한 구절과 어디서 구한지도 불분명한 글이 전부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완벽한 근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한국 남해를 탐방하여 실제 유적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중국 뿌리설을 널리 알리겠다는 동아리의 결의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발전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선입견을 동아리원 대부분이 품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람들 대다수가 한국을 일종의 작은 반도 국가로 여기고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빌려 생존해 온 나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으며 저희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특히 이순신이 중국인임을 강조해주면 한국인들이 경각심을 얻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한창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쪽 환경이 열악하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 친구가 휴대용 버너나 각종 향신료, 허거 재료, 중국 라면 같은 것을 엄청나게 싸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중화장실이 드물어서 야외에서 볼일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간이 변기나 세숫대야 같은 것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기면서도 혹시 모르니 챙겨놓으면 나쁠 것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원들은 어디 가서나 중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고 한국도 설마 그리 다르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몇 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속으로 놀랐지만 옆에 친구들은 괜히 시큰둥하게 굴거나 말도 안 되게 한국이 저런 공항 하나 보여주기 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저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진 선입견과 다르다는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동아리가 예약한 버스를 타고 남해로 향하면서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버스 내부가 무척 쾌적하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는 데다 무선 인터넷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흥미롭다는 듯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이 정도면 수준이 꽤 높다고 느끼는 기색이었지만 그 입 밖으로는 무조건 우리는 중국에서 더 좋은 시설을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스스로가 한국 문화를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명 편하게 누릴 건 다 누리며 즐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러 동아리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팀의 노래라는데 몇몇 친구들은 귀에 익은 멜로디가 반갑다며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순신을 중국인이라고 우기려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한국 가수의 곡에 맞춰 춤추고 즐거워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입으로는 한국은 아직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즐길 건 다 즐기는 이중적 태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남해군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깔끔하고 풍광이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작고 낙후된 항구 마을 정도를 예상했는데 도로와 거리 곳곳이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숙소 주변도 생각보다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숙소 건물에 들어섰을 때도 로비가 군더더기 없이 잘 관리되어 있어서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친구들도 마음 한켠으로 꽤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았지만 표정으로는 대단치 않다는 듯 의연한 척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 식당이 대부분 한식을 위주로 하는 탓에 저희 중에 중국 음식을 선호하는 몇몇이 숙소 로비 공용 휴게실에서 휴대용 버너와 냄비를 꺼내 허거를 끓이려 한 것입니다. 숙소 직원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바로 말렸습니다. 안쪽은 불 사용이 절대 불가하다고, 화재 위험과 소방 규정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직원이 지적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살짝 언짢아하며 중국에서는 이런 정도 요리는 호텔, 로비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은 이것은 규칙이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스스로 주섬주섬 짐을 챙겨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는 이순신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이 여러 전투를 벌인 곳이 이 지역에 있다고 하여 가장 먼저 관련 전시물을 보러 가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작은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휴게소를 지날 타이밍을 놓쳐 버스 안에 있던 한 친구가 급히 볼일을 봐야 했지만 버스에 화장실이 없어 난처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운전사가 다음 휴게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창밖 풍경을 보며 그냥 길가에 내려 해결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중국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고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가까스로 주차 가능한 공터에 차가 섰을 때 그 친구가 풀숲으로 가서 보리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며 항의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손짓 발짓으로 죄송하다고 표했지만 이미 화를 낸 한국인들이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전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희 지도교수는 곤혹스러워하며 한국인들에게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그 일로 동아리원 몇몇이 한국은 작은 일에도 유난 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만 저는 왠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도착한 이순신 기념관은 예상보다 현대적이고 구성도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해설 자료와 병장기 전시 등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은근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아리 회장과 선배들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해설사분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바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하자 바로 한 선배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이순신이 사실 중국 혈통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를 싹 무시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해설사분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고 선배는 저희가 마련해 온 중국 사서의 한 구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구절에는 이성씨 가운데 많은 계보가 원래 대륙에서 건너갔다는 언급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이걸 보시라 이순신 또한 중국에서 이어진 혈맥일 가능성이 높다고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설사분은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옛날 많은 가문이 대륙과 교류해 왔을 수 있지만 이순신 가문의 출생과 족보가 분명히 조선 땅에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역사 연구자들이 수많은 고대 문헌과 조선왕조실록, 이순신 본인이 남긴 난중일기, 한국의 성씨 관련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여 그의 뿌리는 명확히 조선인이라고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남긴 글들 중 가족사나 주변 인물에 대한 언급을 보면 중국 대륙에서 온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역사학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한국 내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이고 그 경로가 모두 밝혀져 있는데 중국 혈통설은 전혀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선배들은 해설사분의 차분한 대답을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시 한국 측이 이순신을 독점적으로 숭배하기 위해 문헌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설사분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확인한 문헌, 그리고 이순신 관련 논문과 각종 뉴스 기사에서 다룬 이야기,
심지어 수많은 후손들의 계보가 모두 조선 뿌리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배들은 왜 한국인이 기록한 문헌만 참조하느냐며 중국 사서 중에 이성 씨가 대륙에서 유래했다는 문장이 있는 이상 이순신도 거기 포함될 수 있다고 재차 장황하게 우겼습니다. 당시 기념관 안에 있던 다른 한국인 관람객들이 저희 쪽을 흘끗거리며 민망하다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좀 심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일단은 동아리 분위기에 휩쓸려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념관 관람을 끝내고 저희는 밖에 있는 이순신 동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앞에 작은 광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동아리원 몇몇이 준비해온 깃발을 꺼내 흔들면서 이순신은 중국의 후예라는 구호를 여러 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고 공원 관리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와 혹시 시위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우리가 중국에서 온 대학생들인데 한국이 진실을 덮으려 해서 알리러 왔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여기는 공공장소라 다른 방문객들이 있으니 큰 소리나 소란을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한국이 우리를 억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지만 이미 분위기가 과열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몇 명이 다가와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회장과 선배들은 예전에 중국에서 보았다는 문장 조각을 더 길게 풀어 설명했지만 그것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반박에 맥이 끊겼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그 광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해의 다른 전투 유적지에도 가보았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이순신이 벌인 해전이 중국 고대 병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소리치며 한국이 마치 처음부터 거북선이나 전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억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지의 설사들은 난중일기나 조선왕조실록, 한국의 병서 연구 논문,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자료들을 예로 들며 이순신의 전략이 조선 내부 환경과 바다 지형, 당대 일본과 조선의 무기 체계 등에 맞춰 독창적으로 발전했다고 설파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제 저명 역사학자들이 이순신 해전을 분석한 글이나 한국 뉴스 기사들도 참조하면 그 전술이 중국 병법과 단순히 일치하지 않는 독자적인 형태가 증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쪽에서는 중국 문화가 아시아 전역에 뻗어 있었다고 우기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양측이 대화가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소동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한국 길거리를 거닐다가 시장이나 상점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만지고 심지어 개봉에 먹어보는 사람이 나오는 등 중국에서 흔히 하던 습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국 상점 주인들은 즉시 결제를 해야 하며 무단으로 물건을 섭취하는 건 절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이 정도로 심각하게 나오는 건 처음 본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안 되는 모습이 반복되자 한국인들은 점점 저희를 기피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공공장소에서 취사를 시도할 때마다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때마다 저희가 야외 벤치나 숲속 등에서 휴대용 버너를 꺼내 허거 국물을 끓이려고 하면 곧바로 관리인이나 공무원 혹은 주변 사람이 다가와 이곳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찬불 위험, 냄새 문제, 환경오염, 다른 사람들의 쾌적한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저희 중 다수는 중국이라면 관광지 주변에서도 간단한 불 사용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며 한국이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결국 매번 짧은 말싸움 끝에 저희가 자리를 정리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긴 쓰레기를 깔끔히 치우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며 눈살을 찌푸리자 저희 쪽에서는 괜히 반감만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터뜨린 건 무단 용변이었습니다. 예컨대 한산도로 가서 이순신이 펼친 해전 현장을 둘러볼 때도 화장실이 조금 떨어져 있다며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려 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한국인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급하니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대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경찰과 교류가 많지 않았던 저희는 이 정도 일로 경찰이 출동하나 싶었지만 한국 측에서는 공공질서와 위생상의 문제라며 엄중하게 대했습니다. 저희 동아리 지도교수는 이러다 정말 쫓겨날 수도 있겠다고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해군청과 경찰서에 저희 동아리 관련 민원이 연달아 접수되었고 강력한 경고가 날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사고를 치면
강제 퇴출은 물론 법적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한국 측 공무원들과 통화를 하며 사정도 해보고 이 문제로 동아리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무단 취사, 무단 용변, 무전 취식에 대한 사진 증거가 남해 주민들에게 포착되어 있었다고 지도 교수님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부글부글 끓는 심정이었지만 더 버티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았고 대사관에도 보고가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남해를 비롯해 다른 지역도 돌아다닐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이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우리의 주장도 아직 제대로 펼치지 못했는데 한국 측이 우리를 강제로 몰아낸 거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희가 내세운 증거는 너무 빈약했고 매번 한국인들의 사료, 논문, 기사, 고대 문헌 등의 철저한 설명을 듣고도 계속 억지를 부렸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랐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온갖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유난히 까다롭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닐까. 해외에서 기본 예의를 안 지키고 역사적 근거도 빈약한 주장을 무조건 맞다고 밀어붙이다가 망신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올라가는 길은 다소 침울했습니다. 동아리원 대다수가 선거 없이 쫓겨나듯 돌아간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쌓여 경찰서와 군청에서 경고를 받고 주민들과 여러 번 충돌이 있었으니 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순신 관련해서 저희가 주장하던 바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곁에서 지켜본 저는 오히려 한국 쪽이 제시한 증거들이 훨씬 탄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나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여러 고대 문헌에는 그의 가계나 성장 환경이 분명하게 적혀 있고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져 온 기록도 선명했습니다. 한국 언론이나 학술지에서는 이순신이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전투를 치렀고 무엇을 남겼는지 조목조목 밝혀놓았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저 중국 사서의 한 줄, 이성씨가 대륙에서 건너갔다는 뭉뚱그려진 문장만으로 그를 중국인이라고 주장했으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경외하는 정도가 매우 큰 만큼 저희가 가져간 내용은 논리도 허술하고 예절도 없는 태도로만 비쳤을 것입니다. 저는 결국 베이징에 돌아와서야 지난 남해 여행을 차근히 돌이켜보았습니다. 저희는 시작부터 한국을 무시했고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굳게 믿었으며 공공장소에서 기본 질서나 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한국의 발전된 시설을 보며 놀라고 누리면서도 겉으로는 별거 아니라거나 한국이 뒤처져 있다고 우기려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무지한 태도가 곳곳에서 드러났고 결국 저희가 받은 것은 주민들의 불만과 항해, 각종 민원, 그리고 강제 퇴출이라는 참담한 결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우긴 것은커녕 그분이야말로 철저히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조선의 장군임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여러 해설사들이 제시한 고대 문헌과 조선시대 실록, 난중일기, 각종 논문과 기사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순신의 가계와 인물평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고 그는 조선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의병활동이나 관직 진급 과정이 모두 조선 제도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자신의 조상과 친인척, 주변 동료들이 모두 조선 사람이었음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의 언론 기사에서는 이순신이 거둔 승리가 조선 수군 특유의 전투 방식과 지형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분석했으며 더 나아가 중국 병서의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학술 논문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병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적용된 바다 지형과 판옥선, 거북선이라는 선박 구조가 조선만의 독창적인 발전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런 사실들을 체감하면서도 동아리 내에서 괜히 배신자로 몰릴까 봐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한국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누구도 듣지 않는 가운데 혼잣말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해 곳곳에서 겪은 불쾌함도 상당 부분은 우리 자신이 자초했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공장소에 불을 피우거나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는 행위 같은 건 명백히 규범 위반이었습니다. 그걸 안 지킨 쪽이 저희인데 왜 한국이 예민하다고 탓했나 뒤늦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돌아와서 며칠 뒤 인터넷을 통해 저희가 한국에서 소란을 피우다 중도 귀국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혐오스럽다고 댓글을 달거나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동아리 회장과 선배들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편협하다는 식으로 불평했지만 저는 조용히 마음으로 반성했습니다. 분명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남해 여행에서 저희 동아리는 엄청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근거도 약한 역사 주장을 억지로 펼치다가는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당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고 체계적인 나라이며 자신들의 영웅이나 문화유산을 정확히 연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굳이 그를 중국이라고 우기기보다 양국이 협력하여 그의 업적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제 시점에서 최대한 상세히 풀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중국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뽐내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엄격한 규칙과 높은 수준의 인프라에 당황했는지, 그 과정에서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려다 제지를 당하고 공원 한복판에서 허거를 끓이려다가 쫓겨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곳의 편리함과 발전된 시설을 10분 즐기는 이중적인 태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솔직히 적어둠으로써 저희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남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파랗고 맑은 바다, 깔끔한 도로, 상상보다 큰 규모의 편의시설, 그리고 충실히 연구되어 온 이순신의 업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벌인 각종 무지한 행동과 억지 주장이 또렷하게 기억나서 자다가도 민망해집니다. 언젠가 훗날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이번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곳을 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니라 동아리 모두가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과도한 자부심과 근거 없는 확신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교훈을 이번 여행으로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저희가 어설프게 내세웠던 이순신 중국 혈통설이 한국 측 고대 문헌과 실록, 학계 논문, 기사 등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반박되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로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화와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그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도 몸소 배웠습니다. 저희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